어스름한 저녁, 곧 비가 쏟아질 듯 하늘이 잔뜩 흐려진 제기동 쓰레기장은 마치 음울한 그림과 같았습니다. 썩어가는 악취가 코를 찔렀고 낡은 쓰레기차들이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는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이곳은 사회 밑바닥에 놓인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쓰레기장 한쪽 구석에서 12살쯤 되어 보이는 왜소한 소년 민호가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을 반짝이며 새로 쏟아진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7살 때부터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도 집도 없이 쓰레기장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매일같이 민호는 버려진 물건들을 주워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플라스틱, 맥주캔, 종이 등을 분리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이답지 않은 강인함과 성숙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거세게 땅에 부딪히며 쓰레기장은 더욱 미끄러워졌습니다. 민호는 낡은 우비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빗소리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와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흐느낌에 다시 한번 집중하자 아기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만 곧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누가 아기를 여기 버린 거지? 민호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소리를 따라 민호는 방금 쏟아진 커다란 쓰레기 더미로 향했습니다. 멀리 있는 가로등의 희미한 빛 아래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찢어진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어린 여자아이가 웅크린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이는 얇은 담요에 감싸여 있었지만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파리한 얼굴과 파랗게 질린 입술은 민호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는 처음 느끼는 두려움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민호는 아이를 그곳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더더욱. 길거리 아이 특유의 단호함으로 민호는 우비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고 자기가 사는 작은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움막은 낡은 양철판으로 급하게 만든 쓰레기장 근처의 황량한 곳에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찢어진 담요 위에 아이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담요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질 거야. 민호는 혼잣말을 했지만 그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급히 근처에서 물을 파는 윤정의 할머니에게 달려가 분유와 젖병을 빌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가난한 소년 민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진 것은 작은 손과 따뜻한 마음밖에 없었지만 민호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왜 이런 곳에 버려진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수많은 질문들이 민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민호는 그 답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면서 민호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아기에게 은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밤낮으로 우는 은지 때문에 동대문 빈민가의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 아이는 어디서 났을까?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를 잘 알고 있는 윤정의 할머니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사실대로 말해봐. 이 애 어디서 난 거니? 넌 이 애를 키울 수 없어. 윤정의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웠어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버려둘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서 여기서 살 수 없잖아요. 민호의 말에 윤정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그동안 겪어온 힘든 삶을 알고 있었지만 아기를 키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호를 돕기로 마음먹고 분유와 손녀의 낡은 젖병을 민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은지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분유값을 벌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쓰레기를 주워야 했습니다.
고물로 가득 찬 손수레에는 아이를 위한 젖병과 담요가 실려 있었고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쓰레기장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겨우 주운 물건들을 빼앗겼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배가 고파 울었지만 민호는 무력하게 앉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민호는 점점 은지가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가 품 안에서 잠든 모습을 볼 때면 그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널 힘들게 하지 않을게. 꼭 지켜줄게. 은지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민호는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쓰레기장에서 주운 플라스틱 조각으로 작은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끈으로 만든 팔찌에 별 모양 플라스틱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은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며 민호는 웃었습니다. 이건 행운의 팔찌야. 이 팔찌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마치 나처럼. 점점 주변 사람들도 민호에게 호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호를 의심하지 않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분유값을 보탰고 누군가는 아이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호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지만 그의 선함과 강인함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은지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아기 담요 속에 작은 금팔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팔찌는 섬세한 문양과 함께 연꽃 모양과 ML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팔찌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은지는 그냥 버려진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팔찌를 작은 상자에 소중히 보관하고 윤정의 할머니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팔찌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할머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할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정의 할머니도 팔찌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민호에게 팔찌를 잘 보관하라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언젠가는 이 팔찌가 은지가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어느 날 밤 민호가 은지를 재우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동대문 빈민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다니며 아이를 찾는다고 물어보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모습에 사람들은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남자가 민호의 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윤정의 할머니는 급히 민호에게 은지를 숨기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은지를 안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은지를 찾는 걸까? 혹시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지? 민호는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은지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은지의 가족을 찾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은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전혀 다른 세계인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는 재개 건물 박재현 씨와 그의 아내 김민영 씨가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박재현 씨와 자선 활동으로 유명한 김민영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한 달 전 그들의 갓 태어난 딸 박보영이 병원에서 납치된 것입니다. 수많은 자원과 탐정들을 동원하고 전단지를 곳곳에 붙였지만 박재현 씨 부부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김민영 씨는 딸의 작은 옷을 안고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반드시 딸을 찾아야 해. 박재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돼. 어느 날 민호는 은지가 고열로 아파서 영등포 보건소에 데려갔습니다. 민호는 초조하게 은지를 바라보며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차례가 되었고 의사 김 씨는 은지의 손목에 있는 금팔찌를 발견했습니다. 꼬마야, 이 팔찌 어디서 났니? 김 의사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를 쓰레기장에서 주웠어요. 이 팔찌는 아이 거였어요. 이상한 김새를 알아챈 김 의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박재현 씨 부부의 실종 아동 찾기 전단지를 떠올렸습니다. 팔찌가 전단지의 팔찌와 똑같던 것입니다. 몇 시간 후
박재현 씨 부부를 포함한 사람들이 보건소에 나타났습니다. 은지를 보자마자 김민영 씨는 내 딸이야, 내 보영이야 하고 울부짖으며 은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동생처럼 생각했던 아이가 부잣집 딸이었다니. 박재현 씨 가족은 곧바로 은지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민호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쓰레기장에서 주워서 돌봤어요. 은지는 제 동생이에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민영 씨는 민호에게 고마워했지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딸이야. 우리가 데려가야 해. 민호는 은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텅 빈 움막으로 돌아왔고 삶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고 애썼지만 은지에 대한 그리움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은지가 차고 있던 팔찌를 바라보며 힘겨워했습니다. 한편 박재현 씨 부부는 딸을 구해준 고아 소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돼. 민호에게도 뭔가 해줘야 해. 그 아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김민영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김민영 씨는 민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됐을지 너를 돕고 싶다. 처음에 민호는 모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은지를 버려두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김민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민호는 길거리 소년에서 하루아침에 고급 빌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 옷과 맛있는 음식, 부자 가족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민호는 편안함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에서 그는 오히려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쓰레기장에서 자유로웠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지 않아도 됐던 곳을. 어느 날 은지와 함께 놀던 민호는 김민영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호는 은지에게 팔찌를 다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김민영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를 사랑하면서도 은지와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납치 사건의 배우가 박재현 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최재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돈이 필요해지자 아이를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범행이 발각되자 은지를 쓰레기장에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민호는 우연히 박재현 씨와 탐정 박 씨의 대화를 엿듣고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지가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다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지를 지키고 싶어요. 민호는 박재현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박재현 씨 가족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일에만 몰두했던 박재현 씨는 이제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민호와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모든 노력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영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호를 아들처럼 아끼고 돌보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이 집은 네 집이야. 더 이상 쓰레기장에서 힘들게 지낼 필요 없어. 김민영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가 어색해했지만 박재현 씨 가족의 따뜻함은 민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안식처를 찾았고 굶주림이나 사회의 냉담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은지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은지를 돌보았고 은지의 미소를 볼 때마다 쓰레기장에서 은지를 구해준 것이 자신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에서의 삶은 민호에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박재현 씨가 보내준 국제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에게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쟤는 누구야? 옷 입은 것 좀 봐. 돈으로 매수했겠지. 한 아이가 체육 시간 뒤에서 민호를 비웃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 모든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재현 씨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자책할 필요 없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네 선함과 용감함 덕분이야. 그 누구도 네 가치를 의심하게 해서는 안 돼. 박재현 씨의 말은 민호의 마음에 빛이 되어 주었고, 민호는 자존감을 회복하며 자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은지의 납치 사건 배우인 최재석은 여전히 이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손을 써 또다시 민호와 은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은지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때 낯선 차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는 불안했지만 침착하게 행동하며 은지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박재현 씨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차가 계속 저와 은지를 따라왔어요. 뭔가 이상해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현 씨는 곧바로 경비원을 늘리고 집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최재석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집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뒷마당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민호는 잠에서 깨어 급히 은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경비원들이 즉시 나타났지만 그들 중 한 명은 도망쳤습니다. 민호는 도망친 자가 버린 휴대폰을 발견했고 휴대폰 안에는 최재석이 지시한 문자 메시지와 다시 은지를 납치해 박재현 씨에게 복수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려움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은지와 가족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호는 박재현 씨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고 최재석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의 도움과 휴대폰 속 정보를 바탕으로 최재석 일당은 체포되었습니다. 박재현 씨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민호의 용감함과 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건 후 민호는 가족의 영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재현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호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민호를 공식적으로 양자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민호는 망설였지만 박재현 씨와 김민영 씨, 은지의 사랑 가득한 눈빛을 보며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재석이 잡힌 후 그의 아내 한지은은 복수하려 했지만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재석은 단순히 이용당했던 사람일 뿐이었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박재현 씨의 오랜 친구 이병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병철은 투자자이자 박재현 씨의 사업 경쟁자였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박재현 씨의 사업을 방해하고 가정까지 파탄내려 했습니다. 이병철은 최재석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돈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한지은이 다시 은지에게 접근하려 했을 때 그녀는 민호가 그렇게 경계심이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집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납치범들의 주차장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는 척하며 돌아다니다가 자세한 계획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종이를 잘 보관해 박재현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재현 씨는 그 글씨가 옛 친구 이병철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박재현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민호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어요. 아저씨는 가족을 지키고 그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납치범들이 자선행사에서 은지를 데려가려 했을 때 민호는 용감하게 맞서 싸웠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쫓아가던 중 민호는 박재현 씨가 은지에게 선물했던 장난감에 GPS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민호는 즉시 박재현 씨의 휴대폰으로 GPS를 작동시켜 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렸습니다. 몸을 다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민호 덕분에 경찰은 제때 도착해 납치범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호는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지은을 바라보며 박재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용서해주는 것이 모든 일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분도 남편을 잃고 아이도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민호의 말에 박재현 씨는 깊이 생각했고 결국 한지훈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병철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 완전히 몰락했고 박재현 씨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동대문 빈민가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윤정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많이 컸구나. 하지만 쓰레기장에 다른 아이들도 잊지 마. 그 아이들도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박재현 씨가 준 재산을 사용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소식에서 민호는 수많은 기자들과 손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선의 덕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민호가 박재현 씨, 김민영 씨와 함께 은지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따뜻한 저녁, 모든 가족은 함께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민호는 이제 쓰레기 소년이 아닌 희망, 용기,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